자, 31번.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의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친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앞부분은 가등법에서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친생자 출생 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나 뭐 이런 게 없었더라도 나중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 조부모의 자녀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부모님이 부모로 이제 등록부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하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양부자 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자 관계는 소멸한다. 친족 관계가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해서 종료했는데 양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양부자 관계는 존속하고 양모자 관계는 소멸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선지. 하려면 둘 다 파양, 둘 다 없어져야지. 아니면 둘 다 존속하든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 관계 해소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가름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할 수 없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뭐예요? 쟤랑 나랑 핏줄이 아니에요 라는 거잖아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게 입양의 효력을 가졌어요. 그 말은 한쪽이 이제 재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이제 아이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다른 쪽이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죠.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했어요.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 관계 해소를 위해서 근데 한쪽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재판상 파양에 가름하는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속이나 이런 쪽 때문에 많이 있을 것 같은 얘기예요. 입양신고가 형식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의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당사자 간의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당연하죠. 자,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2인이 상호 출자해서 둘 다 돈을 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안에 한해서 조합계약이라 하는 거고 그냥 앞으로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이런 거 정도로는 조합이 안 되는 거죠. 동업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에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 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을 수는 없다. 조합계약은 해산 청구, 우리 해산하자, 나 탈퇴할게, 아니면은 쟤 빼자 이럴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해지하고 야 이거 원상 회복, 손해배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일부 또는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그렇겠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역시 해산 및 청산이 된다. 조합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어요. 근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다고 해도 그 조합에 추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의 단체가 됐으니까 한 명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지상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탈퇴한 사람하고 잔존자 사이에 계산을 어떻게 해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분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 회복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1항의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계약 해제를 했어요.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니까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거죠.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가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에게 당해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매매대급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실상계가 뭐예요? 이 부분 퉁쳐줘라는 거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당사자한테 급부가 아예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써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아요. 왜? 둘 다 그 계약이 없어져가지고 애초에 저희가 없어졌으니까. 그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해지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여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는 선 아니 된다.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권이 생겼어요. 해제자가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원인의 일부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라는 사유를 내세워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해서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누가 해제했어요? 해제자가 해제를 했죠.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 청구권이 생겼는데 이제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해제는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라도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사용자가 피용자,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 고용주죠. 고용주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범위를 정하는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있겠죠?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잘못했어. 그럼 이 부분은 과실상계를 해가지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거겠죠? 불법 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 가치의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쵸? 시가인데 철거 비용이 왜 포함돼? 그러니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 가치, 통상의 손해 이거를 해야 되죠. 훼손이 되면 손해는 수리로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철거 비용까지 내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자,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채권을 잃을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를 했어요. 근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했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채권을 잃을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왜? 증거가 없잖아. 그쵸? 불법 행위로 인한 인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해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자, 인신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피해자가 근데 인신소속에 뭐 65세까지 기대여명 65세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일 못할 거를 저기를 해서 손해배상액을 상정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에 기하여 받은 손해배상 지급 중에 일부를 일찍 죽었으니까 나머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원인 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 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가름한 대가물에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자,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으로 무언가를 준 거죠. 급부를 이행을 받았어요. 급부의 원인 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가름한 대가물에 반환을 특약하는 것. 불법으로 받은 거를 불법 그냥 다시 돌려주기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다르잖아요.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거죠.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겠어요? 없겠죠. 왜?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겠어요? 매도인이 준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가 매도인은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야, 내가 아직 쟤한테 팔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해줬는데 왜 네가 그걸 다시 사?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자기가 점유 넘겨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권리가 생겼다고 봐야 되죠. 자, 무권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 채권자는 무권한 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무권한 자, 권리가 없는 자가 그 변제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 라고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권한으로 그걸 수령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 돈 내놔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의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서 위 채권 전액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 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의 일부인 채권 최고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만으로 변제공탁으로는 근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근저당권은 어쨌든 내가 이만큼 맥시멈을 해놓고 어쨌든 이만큼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 근저당이 확정될 때까지 불렸다 갚았다 하는 거잖아요. 채권의 총액이 만약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근데 이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근저당 설정자 관계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쨌든 끝까지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의 일부인 채권 최고액. 그니까 야, 내가 이만큼만 빌렸잖아. 이거 말고 나 이만큼 다 갚았어. 한다고 해도 그리고
지연 손해금, 집행비용 이것만 한다 변제공탁한다고 해가지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빌린 돈 다 갚아야죠.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자,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일단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이 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이 선고된다거나 뭐 이런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근저당권이지 그 확정되어서 저당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 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계약 당사자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용할 수 없다. 말은 겁나 길지만 근저당권을 원래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근데 있다는 거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자,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어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가지고 매각대금 중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거를 설정자한테 반환하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으나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내지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 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이거는 일단 이 부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해도 그거를 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확정이 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일부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한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당연히 이전된다. 라는 거. 자, 이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되죠. 부모가 아이한테 무조건 좋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저기가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가정법원은 부모가 협의를 했더라도 그거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이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면 당연히 양육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 현재, 장래에 대해서 양육비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과거에 돈 안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 사정 고려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하는 기준으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 사유를 구성하면서 위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아니 있다. 뭐 여러 개가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하던데 하면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서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원래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 그 상쇄할 정도로 열심히 내가 빌고 열심히 이제 보호, 배려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몇십 년이 지나도 날 괴롭혀. 그러면은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오래됐고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갚았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하면 이제 이혼 청구는 특별히 유책 배우자가 청구를 해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이혼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하에 협의 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이혼 의사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장이혼 같은 거죠. 가장이혼이라도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됐어도 어쨌든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이혼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자, 37번.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수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없어요. 왜? 수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해요.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신탁하려면 수탁자를 잘 골라야 되는 듯.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도인한테 돈을 중간에 그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돈을 올려받기로 했어요. 근데 최종 매수인이 이제 매매대금을 그 올려받기로 한 돈을 아직 다 안 줬어.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중간 매수인 사이에는 약정이 체결됐잖아요. 매도인은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때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 진정한 등기 명의인 그 진등명 청구 소송은 어쨌든 현재 명의인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 일단 원시 취득한 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의 사이에서 합치가 돼가지고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애초에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쨌든 부합하는 거잖아요. 주인이랑 등기랑 이제 같으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합의를 위해서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부기 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해서는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가등기의 유용을 주장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가등기가 있었는데 말소됐어. 없어졌어. 근데 등기상 그거를 삭제를 안 했어. 근데 다른 가등기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률 행위의 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똑같이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일방의 토지 계약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쵸? 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어쨌든 쌍방이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매도인의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매매 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 의무는 상호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으므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 양도소득세는 결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대요. 일단 세금은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거래 이후에 나오는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애초에 유동적 무효에 있었어요. 상대방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거래를 해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약간 유동적 무효에 있는 상태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분묘의 기지에 대해서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쵸? 묘가 여기 있어서 저 여기에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라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설정이 됐다고 보아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무렵부터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당연히 너무 아니죠.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재고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요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제사 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 기지권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 청구로서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재구를 설치할 권한은 제사를 주재하는 주재자에게 있는데 그 제사 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이 뭔가를 설치를 했어요. 그게 제사 주재자의 의도에 반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쵸? 내 땅이었는데 내 땅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내 땅을 팔았어요. 근데 무덤을 옮기겠다는 특약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분묘기지권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적어도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갑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에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 사용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넘도록 평형 공유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갑이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을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쵸? 너무 다양한 내용이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 자,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 사항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비법인 사단이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해서 만약에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내부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등기를 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니네 일이지. 나까지 거래 상대방인 나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 그러니까 임시로 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뭔가 이사가 있어야 뭔가 결정이 될 텐데 이사가 없어요. 그럼 임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민법 제63조. 원래는 법인에 관한 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도 결원이 생기면은 극히 곤란하고 긴급 처리권도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염려가 있으니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종중은 공동선조 분묘 수요와 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기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원래 생부의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의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집 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야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적법하게 통지할 수 있다. 여기까진 맞는데 여기부터 틀렸어요.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하게 통지가 되지 않아요.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성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재산에 대한 사육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이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탈퇴한 사람들은 그 원래 있던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이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갈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나갔으면 장땡이다. 이전 교회의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넘보지 말아라 라는 거죠.